박경수 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 일반 논문 읽기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인 논문과는 달리 법학 교수, 법학자가 헌법적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한 겁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79, 2015년에 게재된 2장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입니다. 자, 서론은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다음에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저출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과로서의 저출산, 그 배경과 원인. 저출산 문제의 특징과 헌법적 쟁점. 저출산에 대한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의 방향. 대중요법이 아닌 원인을 직접 겨냥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 저출산의 원인별 접근과 법적 처우의 문제. 저출산 대책의 법적 성격별 접근의 차이. 저출산 극복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 국가적 개입의 방법. 출산의 법적 성격과 국가적 개입의 정당성. 저출산의 극복을 위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기준과 방법. 저출산의 배경인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입법적 과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뭐 저출산국가 됐다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있었다 생각하고요. 주로 법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원인과 문제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연구했던 바죠. 전 세계별로 이제 학계 출산율 비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초출산 현상의 헌법적 함의. 자, 그러면 저출산에 왜 문제되는지, 또 저출산에 내포된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의 저출산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학적 관심에서 말하는 인구 구조와 변화 자체가 저출산의 헌법적 문제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또 심화됨으로써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저출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 저출산의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저출산으로 해서 국민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 및 세대 간의 전승이 오래질 수 있다. 문제가 있고요. 그럼 둘째는 뭐냐면 저출산의 헌법적 문제점은 바로 저출산이 심화됨으로써 국민 경제나 국방력 등 국가의 기본적 역량이 약화되고 그 결과 국가 존립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저출산의 헌법적 문제점은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천 우리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임신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뻐했다고는 하나 이세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임신 출산을 포기 또는 주적이 만든 그 사회적 경제적 현실이야말로 결국 임신 출산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저출산 현상은 사실상 강요하고 가속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헌법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결과로서의 저출산 그 배경과 원인이 뭐냐면 주어진 여건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서의 저출산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또 뭐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족제도가 변화가 되고 또
이런 또 외환 위기도 있었고, 뭐, 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던 1990년대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 시기였지만 동시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 셋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혼과 자녀가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이다 얘기죠.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현실의 재앙 문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또 출산율이 떨어졌고 양육과 교육의 부담이라는 문제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저출산 문제의 특징과 헌법적 쟁점은 뭐냐? 임신 출산의 복합적 성격과 출산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선택인데 이걸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다음에 저출산 현상에 내포된 불평등의 문제다. 여기서 이제 임신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인식이, 자녀가 많으면 능력 있는 부모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에서 강조될 것은 일회성 정책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접근의 방식과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증요법, 그냥 바로 즉흥적인 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직접 겨냥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출산 원인별 접근과 법적 처우의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출산의 원인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걸 나타나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출산의 개인적 원인은 다시 불임, 난임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출산을 원하지만 출산을 주저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따라서 출산의 자유를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자체의 변화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저출산의 원인에는 간접적이지만 결혼 여부의 문제도 포함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 하더라도 만원인 경우 했지만 다시 자녀 없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도, 심지어 별거적인 경우까지 포함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얘기죠. 자,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법적 성격별 접근의 차이. 임신 출산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저출산 대책의 경우, 임신 출산할 자유의 실현 여건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의 경우,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일본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저출산 대책의 경우, 이렇게 각각 저출산 대책과 관련성 여부를 가지고 이제 국가는 어떻게 개발할 건가, 저출산 극복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가적 개입의 방법, 출산의 법적 성격, 국가적 개입의 정당성, 기본권으로서의 출산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그것을 출산이 여부의 결정이 완전히 개인에게 방임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헌법적인 접근이에요. 저출산의 사회적 위험이 오로지 개인의 책임 사항인가, 이것도 국가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문제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출산을 극복하는 국가 개입의 헌법적 기준과 방법, 저출산 대책의 헌법적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 저출산 대책의 헌법적 근거, 첫째는 뭐냐면 본래 혼인과 가족생활은 사적 자율성의 영역에 속하고 또 가족적 사회적 전통이 강하게 지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 이분법적 시각에 따르면 그것은 사회 영역에 속할 것이다 얘기고요. 임신과 출산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는 점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또 출산한다면 몇 명을 출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역시 헌법 제36조 1항의 기준에 따라
개인적 존엄과 양성적 평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헌법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를 요하는 모성이란 바로 가임기 여성과 임신 출산 여성의 보호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 등 가족 양육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셋째, 헌법 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또는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얘기하고, 넷째, 젖산 대책이 젖산의 사회 경제 구조와 현실을 개선으로 내용을 할 경우 결국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규정은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을 제약하는 헌법적 기준.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제약하는 헌법적 임신 출산의 자유가 기본권인 이상 이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 해결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재 법률로서 임신 출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임신 출산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침해할 수가 없다. 첫째, 저출산의 문제사항이 공공복리에 해당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봤듯이 저출산의 심화에 따른 사회국가적 영향은 국가 공동체 존립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 대책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갖추어 시행돼야 한다. 셋째, 저출산 대책은 필요한 경우 하나에 시행됐으며 기본권의 높은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그런 얘기들이고요. 끝으로 출산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여부는 결국 출산 자체가 여전히 개인적 선택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출산의 자유를 비례성에 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했다면 결국 출산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의적 결정 가능성은 훼손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시에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또한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 얘기죠. 출산에 대한 직접 강제의 위헌성과 자유주적 개입의 가능성. 지금까지 논한 바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직접 강제는 출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위헌적일 수 있다. 반면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유도하여 출산 여부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환경의 안정화를 통한 저출산의 극복. 이게 중요하겠죠? 각종 헌법과 법률로 이걸 보호해야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의 극복. 이것도 마치 헌법적인 가치와 그 하위의 법률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인식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눈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고육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이것도 역시 국가는 헌법적으로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가. 결론. 그래서 이상으로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유와 접근의 방향을 검토하면서 저출산의 문제 해결에도 근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입법적 과제까지 검토해봤다. 저출산 현상은 주어진 사회적 현실에서 개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마다 출산의 행복을 다스리는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단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또 젊은 분들이 자녀를 가지 않으려는 사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는 사회는 그 자체로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구조와 현실의 개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랬을 때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정부의 잠정 합계 출산율 목표치인 1.5명까지 오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게 지금 가장 국가적인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지금 이 국회나 정부나 또 이 사법부나 모든 이 기관들이 국민들이 정말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헌법적인 법률적인 가치로서 저출산을 또 이렇게 바라본 또 이런 시각도, 사실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겠습니다.